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도할 신에너지 기술이 한국에서 뒤집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세계의 공식을 다시 썼고 반박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기술을 개발하게 된 그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로웰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에서 수소에너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동료들의 얼굴에는 어제와 똑같은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또 실패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알칼라인 수전의 실험실 문을 열자 익숙한 기계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제게는 절망의 전주곡처럼 들렸죠.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압력 게이지는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분리막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번엔 얼마나 버텼나요? 뒤에서 들려온 동료 마르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확인했죠. 겨우 23분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짧아진 시간이었어요. 값비싼 솔베이 분리막 한 장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당 수백만 원짜리 독일제 분리막이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 나왔을 때 제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실 구석에 쌓여가는 실패작들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사님, 이번 달 예산이 벌써 80%나 소진됐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치 연구비가 한 달 만에 바닥이 난 것이었죠. 그런데도 성과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동료 파비안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연구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질문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구팀장 루카스 박사가 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0% 늘었지만 실제 진행된 실험 횟수는 40% 줄었습니다. 자재비가 너무 비싸서 마음대로 실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벽에 걸린 기후변화 대응 연구소라는 플래카드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마틴이 옆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리막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 순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203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연구 논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 유럽이 수소 기술의 선두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연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무인 가동 중이던 3번 실험 장치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도배되어 있었고 실험실 바닥에는 냉각수가 흘러나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냉각 시스템까지 고장났네요. 마르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상된 장비를 살펴보았어요. 분리막뿐만 아니라 전극까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교체 비용만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갈 상황이었죠. 그때 루카스 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엘리사, 큰일이에요. 내일 유럽위원회 실사단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여줄 성과라고는 실패한 실험 결과뿐인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긴급하게라도 장치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뒤져봐도 예비 분리막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주문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지만 저는 연구실에 남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란다. 그때였습니다.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색했고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혹시 이걸 써볼까요? 그가 내민 상자에는 한글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한글과 함께 영문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의 분리막 샘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르크가 머리를 극적이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기억나세요? 한국 스타트업 부스에서 나눠준 샘플이에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그의 목소리 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설마 한국에서 만든 분리막이 독일 솔베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투명한 필름 같은 것이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예상보다 얇고 가벼웠습니다.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 리 없어요. 하지만 마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내일까지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연구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산 분리막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해 보였지만 솔베이 제품에 비해 두께가 절반도 안 되어 보였어요. 이렇게 얇은 게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해온 유럽의 기술력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샘플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엘리사,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야. 저녁 7시가 되자 연구실에는 저와 마르크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한국산 분리막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포장지에 적힌 사양을 보니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온 전도도 85, 가스 차단율 99.8% 숫자만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로 해볼까요?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몇 분도 못 버틸 거예요. 장치에 분리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의구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제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제대로 고정이 될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클램프를 조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최소한 내일 실사단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줘.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시동 버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실패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혹시 모를 희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엘리사, 괜찮아요. 실패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마르크의 격려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초록색 신호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른 순간 기계가 부드럽게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더 안정적이고 조용한 진동이 실험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8시 15분이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르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압력 게이지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1기압, 2기압, 3기압. 평소라면 이미 경고음이 울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든 지시등이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곧 터질 거예요. 한국산 분리막이 독일제보다 나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5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분리막이 찢어져서 실험이 중단됐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장치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장치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이것 좀 보세요. 마르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들쭉날쭉하고 불안정한 파형이 나타났을 텐데 이번에는 매끄럽고 일정한 곡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체 발생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예상과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설마 계측기가 고장난 건 아니겠죠? 마르크가 다른 모니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센서가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온도, 압력, 전류량. 모든 게 완벽하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10분, 15분이 지나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근하던 다른 연구원들이 하나둘 우리 실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박사과정 학생 마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산 샘플을 테스트해보는 중이에요.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30분이 지나자 연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압력이 이렇게 높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수소 발생량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그들의 감탄사가 제 귀에 거슬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곧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치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분리막에는 아무런 손상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수치들이 이상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박사님, 이제 인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분리막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장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산 분리막이 설치된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표면에 미세한 무늬 같은 것이 보였어요. 마치 정교한 그물망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데. 2시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수소 발생량은 기존 대비 거의 2배에 달했고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분리막의 안정성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마르크를 향해 물었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마르크가 상자에서 설명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노 기공 구조라고 되어 있네요. 4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구멍들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연구실을 나서는 다른 연구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강박 같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자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홀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분리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존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젯밤 실험 결과를 본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평소와는 다른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크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으로 실험한 결과가 기존 독일제 제품보다 놀랍도록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추기 힘든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죠. 젊은 연구원 마틴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효율이 정말 기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냐는 것이었어요. 마르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찬물을 끼얹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 우연일 뿐이라고, 재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파비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수소 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라고, 우리 유럽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연구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카스 박사가 회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값싼 모조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죠.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어젯밤 실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솔베이 분리막의 효율은 항상 60%대에 머물렀는데 한국산 샘플은 무려 80%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압력 저항성도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우수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가 모두 한국 분리막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 현황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제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조현석 박사라는 연구자가 개발한 분리막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4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기공 구조로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본 그 정교한 그물망 구조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오후 내내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제동을 걸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연구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실험 장치를 바라보니 한국산 분리막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24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압력 곡선, 온도 변화, 전류 밀도. 모든 수치가 이상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분리막은 제 30년 연구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건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유럽의 기술 우위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자존심은 완고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그래프들이 떠올랐고 80%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깜빡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연구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복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회의실 앞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루카스 박사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럽연합위원회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의자에 앉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루카스 박사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수소 기술 분야의 급진적인 발전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시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혼란이 이제 공식적인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루카스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수소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 안의 연구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지난주 우리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산 분리막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루카스 박사가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 검토를 위한 공식 검증단을 파견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왜 하필 저였을까요? 지난 며칠간 한국 기술을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루카스 박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수소 분리막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 박사는 2주 안에 상세한 기술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품고 있던 생각을 터뜨렸습니다. 좋다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죠. 만약 한국 기술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우수하다면 인정하겠지만 과장되었거나 가짜라면 가장 먼저 폭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의구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책임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회의실 안의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항편이 하루에 2번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 손가락이 예약 버튼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유럽에서만 연구해온 제가 아시아로 떠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제가 그토록 의심해왔던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연락을 취했어요. 국제협력 담당자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들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서 짐을 싸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신념을 시험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밤늦게 연구소에 들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연속 가동되고 있는데도 성능 저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의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여행이 제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브뤼셀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감회가 새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과학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좌석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하게 될 것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광경은 거대한 포스터였어요. 수소경제 선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공항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며 코웃음을 쳤어요. 스스로를 선도국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정말 선도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수소 연료전지, 버스 광고와 친환경 에너지 홍보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심지어 공항 안내 로봇까지 수소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시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짐을 찾아 나오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연구소까지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변에는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소 연료전지 버스들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연간 몇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술력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복잡했어요.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입구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특허 현황을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면에 걸린 연구 성과물들을 살펴보았어요.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현황, 해외 기술 이전 사례, 그리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의 협력 협정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프라운호퍼와 협력한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어요. 유럽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정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김준호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연구자였어요. 그가 건네는 악수를 받으며 그의 눈빛을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과장된 자신감이 아니라 묵직하고 안정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 박사가 안내해준 연구소 내부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최첨단 실험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실험실의 규모와 정돈된 환경이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우리 연구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벽면에는 수십 개의 특허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취득한 국제 특허들이었어요. 특히 알칼라인 수전의 분리막 관련 특허가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장 한 장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주 실험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고가의 분석 장비들이 즐비했고 실험 환경도 국제 표준에 맞춰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에서는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연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 박사가 실험대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박사님이 벨기에에서 사용하셨던 샘플은 저희 연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의 핵심은 따로 있다면서 이제 그 진짜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진짜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만난 다른 연구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박민수 박사는 분리막 제조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박사는 촉매 소재 개발을 맡고 있었는데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 내내 이어진 연구소 투어를 통해 저는 점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홍보용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환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김 박사가 내일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분리막 제조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성능 검증 실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일 보시게 될 것들이 박사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한국의 수소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 경계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의 안내로 본격적인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이유였습니다. 과연 오늘 무엇을 보게 될지, 제 30년 연구 경험이 흔들릴 만한 일이 정말 벌어질까요? 박민수 박사가 실험대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손에는 투명한 용기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 담긴 물질이 마치 젤리나 슬라임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분리막의 원료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젤 상태의 원료에는 4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세라믹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노미터라니 머리카락 굵기의 2000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세한 입자들을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제조 과정이 시작되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슬라임 같았던 원료가 특수한 장치를 통과하면서 점점 투명한 필름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기계의 정밀한 움직임과 함께 원료가 층층이 쌓이며 균일한 두께의 분리막으로 완성되어 나왔어요. 완성된 분리막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표면에는 규칙적인 육각형 패턴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미세한 구멍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마치 자연이 만든 벌집 구조를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비교 실험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브뤼셀에서 사용하던 독일 솔베이 제품과 한국산 분리막을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드디어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압력 저항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장치에 각각 독일제와 한국제 분리막을 설치했어요. 압력을 서서히 올려가며 어느 쪽이 먼저 파손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압력이 1기압, 2기압으로 올라가자 두 분리막 모두 정상적으로 버텨냈어요. 하지만 3기압을 넘어서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제 분리막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모니터의 압력 곡선이 불안정해졌어요. 4기압에 도달했을 때 예상대로 솔베이 제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분리막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한국산 분리막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6기압까지 올렸을 때 독일제는 완전히 파손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산 분리막은 아무 문제 없이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어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8기압에서도 한국 분리막은 끄떡없었습니다. 독일제보다 2배 이상의 압력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최고라고 믿어왔던 독일 기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은 투과성 실험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수소가 생산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에서 나오는 수소 발생량이 기존 제품의 3배에 달했거든요.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소 생산 밀도가 기존 0.4에서 1.2로 급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현미경실로 이동해서 분리막의 내부 구조를 관찰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80% 이상 정렬된 완벽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정밀함과 균일함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소재보다도 뛰어났어요. 김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구조야말로 높은 이온 전도도와 탁월한 가스 차단 성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했어요. 미세한 기공들이 수산화 이온은 자유롭게 통과시키면서도 수소와 산소의 혼합은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장기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1000시간 연속 가동 실험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00시간만 버텨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데 그 2배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효율성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2%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브뤼셀에서 60%대로 고전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80%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나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분리막 기술이 유럽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험실을 나서며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선입견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졌던 의구심과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깊은 감탄과 약간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특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 프로젝트라면서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호기심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연구소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보안 카드를 여러 번 인증해야만 열리는 문이었어요. 마치 영화 속 비밀 연구소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축구장만 한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상상도 못했던 크기의 장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3층 건물 높이만 한 거대한 기계였어요. 표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제1호 완전 국산 수소 생산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 하나로 하루에 소형차 1000대가 일주일 동안 달릴 수 있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한국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조 비용이었어요. 같은 성능의 독일 시스템보다 절반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다니 이건 완전한 기술 혁명이었어요. 김 박사가 시동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자면서 저를 옆으로 불렀어요. 함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했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의 모니터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수소 생산량이 눈에 보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연구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20명 남짓한 젊은 연구자들이 하나둘 나타나더니 기계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격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중 가장 젊은 연구원이 김 박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7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핵심 연구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되는 꿈을 꿨는데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가 한국을 세계 수소 기술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해외 주문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나사 하나까지도 국산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았어요. 유럽에서 온 박사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떠시냐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마침내 제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30년간 유럽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감격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가 인정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소가 미래의 석유가 될 것이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며 모든 연구원들이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과 열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든 것이 저절로 써졌어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이야기였거든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때가 왔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이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동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경험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놀라운 수소 기술을 알렸어요. 더 이상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강국이라고 증언했습니다.